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두더지 CPI. 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에 대한 심층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소화하는 사이에 특히 CPI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주거비를 제외하고 이른바 슈퍼코어 CPI를 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예,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예상보다도 빨리 떨어지지 않았다 해서 지금 뉴욕 증시도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는 다시 상승 반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CPI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고 또 금리 인하가 과연 5월 달에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갑자기 왜 두더지 CPI냐? 두더지라는 것은 땅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상당히 커요. 실제로 두더지가 많이 움직이면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두더지 CPI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데 실제로 큰 영향을 준다 해서 두더지 CPI라는 말을 간혹 쓰는데요. 네. 자, 우리가 CPI를 볼 때 지금처럼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는 CPI의 내역을 좀 뜯어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헤드라인 CPI는 구성 품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격을 다 합한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다 해서 헤드라인 CPI 3.1% 올라갔다라는 최근 통계는 바로 이 헤드라인 CPI입니다. 요게 2%대로 나가지 못했죠. 자, 그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인데 영어로는 코어 CPI입니다. 이 식료품이나 에너지는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빼자. 그래서 중장기 추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헤드라인 CPI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 이것을 근원 CPI 또는 코어 CPI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통화 정책을 할 때 이 코어 CPI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코어 CPI라는 근원 CPI보다도 슈퍼 코어 CPI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슈퍼 코어 CPI란 뭐냐? 요게 눈에는 잘 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바로 두더지 CPI인데요. 이 두더지 CPI는 근원 CPI에서 주거비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비는 단기적으로 누가 좌지우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헤드라인 CPI에서 근원 CPI의 항목인 빼서 빼는 항목인 식료품과 에너지 빼고 거기서 또 한 번 주거비를 뺀다. 이게 슈퍼 코어 CPI, 곧 두더지 CPI인데요. 네. 자, 하루 전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 얼마씩 올랐느냐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3.1% 올랐습니다. 그런데 근원 CPI, 즉 코어 CPI는 3.9%나 올랐어요. 이 대목을 보면 연준이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가 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금리 인하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더지 CPI라고 하는 슈퍼코어 CPI는 4.4%로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슈퍼 CPI는요. 전월 대비는 무려 0.9%나 올랐습니다. 0.9% 올랐다는 것은 거의 연율로 거의 8 내지 9% 오른다는 것이고 이게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슈퍼코어 CPI란 뭐냐? 식료품도 빼고 에너지도 빼고
주거비도 빼고요. 예, 주거비도 빼면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서비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텔 비용, 음식 비용, 차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흔히 경제학에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첫 번째 공급 사이드, 스플라이 사이드에서 보면 공급량이 줄면 특히 코로나 때 생산 물류난이 생기면 이때 물가가 좀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플라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급이 일정했을 해도 수요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또 물건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을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공급은 잡았는데 수요가 안 잡힌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에 생겼던 물류망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품, 제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제조업 상품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라이 디맨드 그러니까 디맨드 풀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 요금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요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있으면서 그것을 물건을 살 수 있는 실탄이 비축된 거 이것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수중에 소비자들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물가 관리를 할 때 연준이 작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수중에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은 연준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고 그런 상태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5월 달이냐 6월 달이냐 아니면 하반기냐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 상태로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거시경제 지표만이 그 시점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슈퍼코어 CPI라는 거. 이게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통화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슈퍼코어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바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닝베일과 함께 슈퍼코어 이 CPI 인덱스 함께 한번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폭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밤사이에 알파벳의 시총까지 제치면서 3위에 올랐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네, 엔비디아의 폭발 또 한 번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IT의 최강자의 하나라는 이 구글 알파벳의 시가총액마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1등이고요. 애플이 2등,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3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4위로 쳐졌고 아마존은 5위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면 그 나라의 산업판도 또 세계의 산업판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주요 동력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 있다. 엔비디아가 21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자,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 오른 것보다도 순이익이 더 늘어난다면 PER 지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지수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21일 날 실제로 이익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클 것인가, 또는 그 앞으로의 예측 가이던스에서 엔비디아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뭐 원래 인간 세상이나 기업의 세상이나 영원한 1등도 없고 세상은 바뀝니다. 특히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회사들이 주가가 막 올라올 때요, 주가가 7년씩 8년씩 계속 상승했어요. 네. 그 전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애플이나 구글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불과했거든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석유 산업에서 엑슨, 모빌, 또는 유통산업, 월마트, 또는 IBM 같은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들, 당시엔 하드웨어 업체였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업체로 바뀌었지만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후장박이라고 하는 덩치 큰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완전히 주도해 왔었는데, 애플, 구글 시대를 15년 전에 열었거든요. 마치 그때의 분위기를 보듯이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무한 질주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최대의 관심인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순간순간 중간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중간에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새 산업이 오를 때는 일방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울퉁불퉁 언덕을 여러 가지 거쳐가듯이 많은 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트만이라는 AI의 아버지라는, 생성형 AI의 아버지라는 이 오픈 AI에서 엔비디아 독점 체계를 깨겠다 해서 지금 반도체 제조 회사를 무려 10여 개 이상 거대한 멤버드 회사를 만들겠다 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AI에 대한 어떤 그 인류의 유독성, 유해성 문제가 어느 순간 AI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세상을, 또 인류의 산업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학개미들 관심이 굉장히 큰 엔비디아 주가 흐름, 어떻게 변동이 될지 다음 주에 일단 실적이 나오니까 일단 1차로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슈퍼볼 테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최근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볼에도 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냈는데, 이게 근데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미국의 슈퍼볼, 그러니까 미식축구 단판 승부 결승전이 끝난 지가 지금 사흘이 되는데요. 네. 미국 땅에서의 슈퍼볼 인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승은 캔사스의 치프스가 했죠. 네. 사실 저는 그 동네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시카고 치프스는 뭐 저희 애기들이 맨날 옷 입고 다니는 그런 팀이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네. 지금 전국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캔사스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이 또한 미국의 관심이 높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자, 이 슈퍼볼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누가 가장 많은 광고를 했느냐? 이제 뒤늦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연 1등이 중국의 테무라는 회사입니다. 네. 테무라는 회사가 이커머스의 그 유통 회사인데요. 테무의 말 뜻은 팀업, 프라이스 다운의 약자예요. 팀업, 프라이스 다운. 지금 그래픽에도 나왔죠.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많이 엮어서 가격의 단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원래 핀도도라는 중국의 회사, 지금도 중국에 있어요. 그 회사의 미국 자회사 형태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통을 장악하는 자가
경제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거의 유통업체들이 IT 쪽에 늦어지는 바람에 미국의 산업은 아마존이 잡아왔었는데 테무가 아마존을 뛰어넘겠다. 이번에 슈퍼볼에 광고 낸 금액이 400억 원 정도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팔수록 손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어떤 목표가 올 한 해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장세가 아주 무시무시하다. 아예 중국이 작심하고 인해 전술이 아닌 돈으로 밀어붙이는 전해 전술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테무가 미국 유통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 중국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테무뿐만이 아닙니다. 테무도 있죠. 알리도 있죠. 쉬인. 이 3인방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국에서 영향력이 커진 TV만 켜면 테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데 이 테무의 어떤 그 성장 전략 우리도 같이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조코위 왕조. 어제 테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당선이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은 유력합니다. 지금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시선이 가는 대목은 이 조코위 대통령의 이 장남이 부통령에 지금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새로운 조코위 왕조가 들어서는 모습이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6배, 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선거 결과는 한 달쯤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섬이 2만 개가 넘어요. 섬에서의 집계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 볼 때 거의 6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 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 우리의 경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새 대통령이 된 프라보우가 누구냐?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 출마한 단골 출마자고 단골 낙선자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하고 붙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코 위도도와 합작을 했습니다. 그 조코 위도도는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고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 이 프라보워 이제 차기 대통령 가능자 이 양반은 군인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경제학자였습니다만은 군인이고 수하로트 독재자 수하로트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문민정부 입장에서는 척결의 대상이었는데 이분을 전격적으로 파트너로 해서 대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당시에 군부하고 손잡은 것과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군부와 문민정부가 손을 잡았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프라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조코 위도도 아들이에요. 나이도 안 되는데 40이 안 되는 출마할 수 없는데 헌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재 정부다 또는 조코의 왕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 또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의 경협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에 지금 정치 권력이 바뀌는 과정 네. 이 대목에 조코이와 프라보의 관계 또 그 아들의 세습 이 과정에서도 우리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쿠바의 봄. 밤사이에 우리나라와 쿠바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193번째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193번째로 수교를 하는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하나 늘은 것이 아니라 이 쿠바는 북한의 유일한 형제국이다. 그래서 북한과 아주 밀착을 해왔고 더더군다나 미국 턱 밑에 붙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던 냉전 시대의 최대의 미국의 적이었습니다. 이 쿠바와 한국의 수교는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데 특히 공산권 쪽으로의 진출,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라는 그 소설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배경이 쿠바죠. 그게 바로 쿠바와 그 플로리다의 앞바다에서 네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바다가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걸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물이 사람 키 정도 올까 말까 정도. 그래서 저도 저기서 배를 몰다가 실수로 쿠바 국경까지 갔다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네. 미국과 쿠바가 하나의 동맹국까지는 아니지만 수교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또 우리나라와의 수교 이 대목은 세계 정치사 또 경제 영역에 또 한 번의 변화를 네. 야기하는 어떤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쿠바가 문을 여는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더지 CPI, 엔비디아 폭발, 슈퍼볼 태무, 조코이 왕조, 그리고 쿠바의 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